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겠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YTN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징계 내역을 전수조사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징계받은 지방의원의 70%가 이번 선거에 또 나섰고 이 가운데 60% 정도가 당의 공천을 받은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이유를 들여다보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는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 농수로가 들어서기 3년 전인 지난 2017년, 이곳에선 군청 발주로 농수로 신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건설업하는 군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의 지역군에 공사 6건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차명수주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5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서출지 되기 전부터 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법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6일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선에 도전합니다. 묘하더라고. 어떤 분은 뭐 수사하다가도 제 것대로 하다가도 끝나보고 제 거는 오히려 더 대쁘고 사실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시골에 다 있을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건수는 모두 200건입니다. 이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으로 지역건설 공사계약을 따내거나 알선한 사례, 즉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권력의 유착, 이해충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불거져 징계까지 이어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무려 300배가 훌쩍 넘는 9,600여 건에 달합니다. 기초의원들의 대다수가 건설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사라든지 이 모든 걸 군청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과 군의 기초의원들이 결탁을 해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 편성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초선 혹은 재선해서 정치적인 이력을 쌓아올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는 면밀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사유는 이권 개입 말고도 다양합니다. YTN이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정보 공개 청구해 받은 지난 8년간 의원 징계 내용입니다. 이해충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건 말이나 글 혹은 거짓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막말,
폭언입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성추행에다 횡령, 사기나 뇌물수수, 성알선 등 온갖 범죄와 부도덕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기록돼 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창문을 통해 방안을 우리 쳐다보고 사채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체 징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은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 농부들이 얘기하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씨를 파종을 했는데 불량 씨앗이야 이게. 그래서 씨를 바꾸려고 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1년 농사가 파종인데 지역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파종을 잘못하면 먹을 게 없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실태를 알리는 YTN 연속보도. 내일은 지방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징계조차 받지 않는 부조리를 보도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렸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인도 태평양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 견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려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럽과 미국 등 18개 나라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자 방역당국이 국내 유입 가능성을 염두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때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야 합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올라 9년 7개월 만에 최고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집계돼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올랐고 201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군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정체불명의 인공동굴 4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무기고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돼 연구 가치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 새 역사를 쓴 손흥민이 오늘 오후 4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손흥민은 휴식을 취한 뒤 30일 벤투호에 소집돼 다음 달 예정된 A매치 4연전을 준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만나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정 협의체 등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윤 위원장과 만나 국정의 동반자가 되려면 정기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화와 소통,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면서 개인과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 심사에 있어 실무자들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한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도 서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고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하면서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관련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직자 후보자 등의 인사정보 수집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되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담당관 2명 가운데 사회 분야 정보 수집을 맡을 1담당관은 검사가 맡게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6,344명으로 전날보다 16,000여 명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끝나면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8,000여 명 줄어 전반적인 감소세는 계속됐습니다. 환자 감소 추세에 위중증, 사망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난 232명으로 엿새째 2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9명으로 25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또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2%포인트가 떨어진 17.3%였습니다. 역시 오늘 0시 기준입니다. 수도권이 14.7%, 그리고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이 24.4%였습니다. 재택 치료 환자는 14만 2,900여 명으로 전날보다 11,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죠. 원숭이 두창. 최근 유럽에서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고문은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열린 대규모 파티를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WHO는 원숭이 두창 확산은 억제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원숭이 두창이 유럽으로 확산하게 된 원인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고문인 열대의학 전문가가 최근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열린 대규모 파티가 원인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헤이만 런던 위생 열대의학대학원 교수는 두 곳에서 일어난 광란의 파티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 성관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이 시작됐다는 게 유력한 가설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이만 교수는 원숭이 두창은 감염자의 병변에 밀접 접촉했을 때 퍼진다며 성적 접촉이 전이를 증폭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감염된 사람이 생식기나 손 등의 병변을 일으킨 뒤 성적 접촉으로 퍼졌고 그 뒤 국제 행사에서 미국과 다른 유럽 국가로 퍼지는 씨앗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 두창이 공기를 통해 전염되지 않고 백신이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WHO가 원숭이 두창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 벤커코브 WHO 코로나19 대응 기술팀장은 원숭이 두창 전파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thing I just want to say here is that this is a containable situation, particularly in the countries like where we are seeing these outbreaks that are happening across Europe, in North America as well. 네, 이어서 확산 상황을 빨리 인지했고 격리 등 공중 보건 수단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O의 천연두 사무국장은 원숭이 두창이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We can say that this is a DNA virus. The mutation rate is much lower than for RNA viruses, and so it's a very stable virus. WHO는 또 원숭이 두창이 성행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병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도 원숭이 두창의 확산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고요. 네, 안드레아 아몬 ECDC 소장은 성명을 통해 현재 감염 사례의 대부분은 경증을 보이고 있으며 확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성적 파트너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성행위를 통한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 담당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더 폭넓게 확산할 가능성은 적지만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CDC는 지난 15일부터 23일 사이 EU에서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에서
85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원숭이 두창 감염이 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감염자의 상당 규모가 도시지역 동성, 양성애자 남성들이므로 이 집단은 관련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대학 캠퍼스에서 정체불명의 인공동굴 여러 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무기고로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존 상태가 좋아서 연구 가치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국립군산대학교입니다. 캠퍼스 한복판 한 경사면이 통제선에 막혀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겨우 드나들 만한 틈새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이 판 것으로 보이는 동굴이 펼쳐집니다. 입구부터 해서 깊이 30m 정도의 동굴에 직접 들어와 봤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어디에 쓰였을지 모를 구멍들이 곳곳에 파여 있습니다. 얼마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입구가 무너져 내린 뒤 소문만 무성하던 동굴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동굴 내부는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등간격으로 뚫려 있는 이 구멍들은 어떠한 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뚫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일대에 지금까지 파악된 인공 동굴만 6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옛 항공사진 자료상에 입구가 포착된 곳까지 합치면 모두 7개로 추정됩니다. 연구진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군이 이 동굴을 무기고 등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근에 6.25 전쟁 당시 주민 120여 명이 집단 학살된 또 다른 인공 동굴도 있어 새로 발견된 곳들과의 관련 여부도 관심입니다. 근데 여러 동굴이 발견되면서 이 동굴들이 원래는 일제 말기에 일본군이 미군의 주둔을 막기 위해서 뚫었던 동굴들이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군에서 만들어지고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우익 인사들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막 발견된 만큼 이들 동굴의 정확한 역사적 가치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말기에 이곳에 있었던 일본의 그 164단과 관련된 그런 군사 시설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학술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되어야 정확한 어떤 그런 그 사실 규명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연구진은 동굴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밝힐 문헌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당시 근처에서 산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추가 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IPEF 그리고 쿼드 정상회의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백악관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강태욱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한 데 대해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개입도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You are.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백악관의 해명을 따르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약속을 반복했다며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이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한다는 타이완 관계법에 따른 약속을 강조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As the president said, our one China policy has not changed. He reiterated that policy in our commitment to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미국은 그동안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자위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군사 개입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군사 개입이 거론되면서 미국 정부가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선 셈이지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으로
가뜩이나 불편한 중국으로서는 반발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맥도날드에 이어서 세계 최대 커피 체인이죠. 스타벅스도 러시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130개 매장 모두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청산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로써 러시아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완전히 철수하게 됐습니다. 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일환으로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며칠 안에 금지할 것이라고 독일 정부의 고위 인사가 예상했습니다. EU는 원유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EU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방안에 대해서 며칠 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벡 부총리는 이런 조치만으로는 러시아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6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96.3으로 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전경련은 경기 전망 악화의 원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과 주요국의 경기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빚, 즉 가계 신용이 올해 1분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말 현재 가계 신용 잔액은 1,85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과 비교해 6천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가계 신용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처음입니다. 가계 신용은 가계 대출과 아직 상환하지 못한 카드 사용액인 판매 신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분기 말 현재 가계 대출 잔액은 1,752조 7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 5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올라서 9년 7개월 만에 최고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4월의 3.1%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0월의 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처음 상영되면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첫 상영에서 관객들은 영화 종료와 함께 장내가 밝아지자 5분간 쉬지 않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또 박 감독의 말이 끝나자 또다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박해일과 탕웨이가 주연인 헤어질 결심은 사랑 뒤에 숨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138분간의 서사로 완벽하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빠져나가며 코스피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2,62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9년 7개월 만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여전히 87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미국의 대중 관세 완화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원달러 환율 1,263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긴축 기조로 유로화가 반등하며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것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결제 수요가 추가 하락을 막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여름 휴가철에 따른 수요 증가와 상하이 도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RX와 함께 엄마도 직장인도 부모님도 4,886만 번의 냉온 찜질 효과 시원하게 후끈하게
통증 없는 하루를 경험해보세요. 신신파스 RX. 길을 만든다는 것,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것. SG가 또 하나의 길을 엽니다. 친환경의 새 길이 되다. SG. 연말정산 끝냈어? 대충? 그럼 됐네. 순진하네. 5월 환급은 시작도 안 했는데 챙길 건 챙겨야지. 기술점 쓰자고요. 우리는 돌게합니다. 당신의 금융에 희망이, 당신의 경제에 여유가. 신용이 돌면 대한민국의 행복이 돌 테니까. 대한민국을 돌게 하는 힘. 고려 신용정보.